방금 비정규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이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노동자 절반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걸 울산의 중심으로 어떤 이게 집중적으로 정치투쟁, 비정규직 모두 모아가지고 전국적 투쟁을 하잖아요. 이런 발상 가지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것을 집중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 그리고 정치 집단의 전국적인 조직, 이거 확실히 들었으면서 이걸 바로 중심 문제로 들고 나와서 싸워야 이 해결의 방법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그거고, 두 번째, 지금 여러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초국적 자본주의, 초국적 자본주의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미국 일국 중심으로 초국적 자본주의를 하고 있느냐, 이거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서유럽은 아까 다른 발제들은 얘기했지만 거의 망명하고 세계적인 역할들을, 지배적인 혹은 지도적인 역할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아시아나 동남아나 서남아나 중남미가 이게 중심 지역으로, 중심 국가로, 집단으로 서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럼 미국 일국 중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소련은 내부적인 평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점에 관해서 좀 우리가 어떤 글과 분석 내용을 잘 못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정의 또는 중간적인 어떤 세계 지배 세력의 일부 2단계 구조나 어떤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제3세계나 비시민 지역관계 이쪽과 붙어서 같이 앞으로 이 질서를 바꾸는 데 역할을 하느냐. 어쨌든 중국과 소련 간에서 좀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좀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예, 두 가지만. 제가 잠깐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왜 그러면 울산에 집중하자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비정규직 문제 푸는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전략적 연대라고 봅니다. 예. 자본이 이걸 일부러 갈라놨는데 이걸 나눠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연대해야 되고, 특히 대공장 정규직이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비정규직은 숫자는 많지만 분산돼 있어요. 영세하고 조직하기가 힘들고. 근데 대공장 정규직이 움직이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내면은 비정규직 조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투쟁이 그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울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물론 울산만 하자는 건 아니죠. 이건 우선적으로 여기서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게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하자면, 제가 말하는 걸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정규직 비정규직 거쳐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진보정당의 노동당이 적어도 그만한 뉴스에 오르고 운동 움직일 만한 이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할 생각이 있고, 진보정당은 그럴 만한 역할을 할 당이 없어요. 정의당은 자본과 정당은 비슷하고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민주노총을 했고 민주노동당을 초기에 만들 때 조직위원장을 했잖아요. 국회의원 손을 시키고 이게 나름대로 당이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보정당도 제대로 힘이 있는 게 노동당이 있는데 힘을 못 쓴단다. 민주노총은 완전히
그냥 뭐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이게 성격도 애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전반적인 운동과 진보 정당운동을 끌고 나갈 이런 조직적인 구심이나 틀과 세력이 모여있지 않다. 저는 이게 우리 운동에 굉장히 시작점이에요. 네, 저 그렇고요. 약간 논점을 모아가지고 반복적인 주제들은 어쨌든 현재 두 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분해가 생기고 그러더라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리고 체제에서 가족 체제를 간다고 방향성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주객적 미국의 해결만이 종말이냐 그래서 그것도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해결만 약화되는 것보다 다양한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데 콜 미국체제 종말 가족체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답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가자의 전쟁이 전쟁이 이제 올해 자체성을 제가 분석했는데 그것들이 지금 얘기한 그 체제의 붕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우선 정관 선생님 지적하시는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김장군하고 같이 연결해서 아까 소극적 자본이 과연 가능하냐 하는 자본의 형성 자체가 민족과 형성과 같이 되는 건데 소극적 자본이라는 게 가능하냐 그런 실체가 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정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미국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자본 그거를 가능성의 문제보다는 참상과 본질의 이렇게 이제 파악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국가와 분리된 그 자본 그 자체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자본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국에 제한되지 않고 다국적 자본의 이동을 통해서 여러 그 가지 국가에 걸쳐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국가가 없는 그 자체로의 국민자본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동을 통해서 일국에 제한되지 않는 국가형 자본의 형태로 그다음에 이런 형태는 아까 말했던 유로 달러부터 형성이 돼서 미국의 월가로 거기에 이제 결합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왜 그런 의미를 갖냐면 사실상 미국의 월가가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런 흐름의 월가가 탄 거거든요. 상호 관계로 그래서 그게 먼저 형성이 되고 국제적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월가에서 자본도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들 국가적 제약을 받고 법률을 무시하면서 산업 금산분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내분은행이 분리됐던 무시해요. 무시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사후 미국의 인가를 받아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국제 독점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실제가 존재한다. 그냥 의미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한 가지 미국의 해계군의 약화가 곧 다국화 내지는 국제 질서를 인도하냐 그렇게 바로 볼 수는 없지만 공간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사고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의 전민적 해계군이가 모든 지역에 균일적으로 강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해경기가 약화되면서 중동의 일부, 내지는 우크라이나, 내지는 뭐 한반도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이런 곳곳에서 균열이 난다는 거예요. 균열. 이 균열은 혁명적 세력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고, 이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세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바라봐야지 미국의 해경의 약화가 다국화로 연결되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이 또 다른 제국주의의 교체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의미에서 미국의 해경국의 저하라는 상당히 혁명적 진출의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거의 의미의 다른 의미는 제3세계 내지는 글로벌 사우스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이제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제조업이 중국이나 동남아나 제3세계로 이전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된 제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 중심축이 제3세계로 이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운동의 중심축을 노동운동 중심축으로 하는 것은 그런 제조 노동자들의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쪽에 국제정세를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선진국의 이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3세계에는 이쪽의 운동의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나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사회주의의 발전 경로, 열린 공간에서 경로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물론 가능성만 있죠. 주체적인 세계다.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지금 1차 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정도의 혁명적 행동, 객관적으로는 정세와 난방을, 아니면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조건, 객관적인 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상입니다. 6시간. 원래 이제 토론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넘어갔는데 조금만 더 해서 20분에 마무리할 예정인데 발언하시지 않은 분들 중에서 목표하고 싶은 거나 하시면 해주세요. 지금 좀 뜬금이 없어서 지금 어디 가면 뜬금이 있기도 한데 저는 사회주의가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한 사회주의 이거중에 진짜 맞다면 핑크타이드가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영수 얘기했듯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에요. 저의 이해도가 그러니까 의견직이 없어서 이해도가 되게 낮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제가 얘기하실까요? 아니 말씀하시는 정확히 얘기하면 네. 2010년에 차베스가 사망하고 나서 2015년에서 20년 분위기는 이제 핑크타이드는 역할을 다해서 끝났다라고 하는 시점 정도에 2019년에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사례들이 쭉 발생했고 잘 되나 보다 그러는데 또 이제 그 안에서 발표 그게 이제 복합적인 주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해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질주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그 기도에서 나와 있듯이 또 이제 핑크타이드 좌파 네. 붉은 좌파가 아니라 핑크 좌파가 이제 정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도의 색깔을 보여주겠지. 물론 이제 면접하고 있는 건 동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60-70% 정도는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가 지금 잡고 있는 나라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인데 페루, 일본 이런 나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유지는 우파 소수분 현재 상태. 말씀 유지는 어쨌든 핑크타이드의 사례를 가지고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그 이론이 이제 조금 제가 얘기하기에는 아니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한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조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틀렸어, 사회주의라는 게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라는 걸 알리는 것까지 마르크스가 역할을 다 하지 않았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다면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끝나가지고 내가 나오지는 못하는데 잠깐만요.
나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이제 올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했고 시작을 이제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노라는 기가성 같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뭔가 나름의 좀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끝나고 집필을 하면서 한 번씩 혹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스 생명에는 이 선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소위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던 거고, 앵겔스는 조금 더 심연에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되어 초기 단계를 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죠. 앵겔스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막스주의자라고 해서 너무 그 사람들의 순수적 발언에 이제 내일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현실을 웃돌고, 제가 이제 핑크타이드에 주목하는 거는, 핑크타이드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앞에 레드타이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장투쟁을 통해서 세상 바꾸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남미에서는 쿠바, 1950년 쿠바하고, 또 한참, 그렇지만 또 노력을 했는데, 70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소련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이제, 소위 이제 핑크타이드 선거 정치가 개작동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은, 이 선거 정치도 사실 유럽 작가의 오랜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사민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 실현이 가능하다. 얘기하면 51%예요. 51%로 장악하면,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선거에서 50% 이기면 사회주의를 그 선거 결과에 준해가지고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사회당이나 선당마저도, 그러니까 그, 한계치가 있어요. 돌파할 수 있는. 40%에서 45%. 근데 50%를 넘었던 걸 제 기억으로는, 이제 스웨덴의 한번 빼놓고 50% 넘은 게 없어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산당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당에 비해서 국빈 좌파라고 볼 수 있는 공산당이나 비공산계의 이제 혁명 좌파들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한 경로가 불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투쟁과 무장공비를 포함한 이런 혁명적인 전술을 선호하고, 선거를 갖다 이제 경시했거든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 선거에서 이기듯이 청구를 하죠. 선거를 쉽게 뻔한데 바꿔야 되니까 했다고 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한테 누구나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수단으로, 유력한 수단으로 한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공산당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흔히 썼던 이탈리아 공산당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사회가 이제, 카톨릭과 공산당이랑 좀 달라졌던 사회인데, 거기서도 한 18%? 그 정도가 이제, 최대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로 51% 사회주의 실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1920년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방식으로 의무나 행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자들도 스스로 선거 과정에서 계속 뺏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거꾸로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게 51%라고 하더라도 해결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51%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에 명시적으로 사적 소비에다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 또는 거꾸로 실제로 이철현 집과 같이 전체 해경의 사회에서 정말 이러한 경우에도 대단히 이제 그 실제로 실질적인 사회 여건을 고려하면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럽은 되게 굉장히 집중된 지역에서의 그런 방향이 쳤다면,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청춘대 말이죠.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초중반은 남미에서는 새로운 정치가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있으니까 동의할 수는 없게 하지만은 당연히 그럴 거 생각은 아무도 없었던 새로운 정치가 펼쳐진 거죠. 그랬을 때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브라질 울라가 이제 이런 과정 펼칠 거라고 아무도 그 예상 못했어요. 선거를 해서 되겠어 이랬는데 심지어 선거에서 됐던 2001년 같은 경우도 그 해 시작할 때 우리나라 세 번째 나온 거기 때문에 본인도 될 거라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제 상황들이 변하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 대중적 기반으로서 공부화됐느냐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더 말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패턴화되면 그 정치 세력의 사회적 기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 거꾸로 지금 같은 유럽에서는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중도 좌파들의 기반이 붕괴되고 있고, 살인하고 망하고 있고, 급진 좌파는 더 망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급진 우파들의 세상이 될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걸로 유동치고 있는 게 이제 현 단계라고 생각이 많이 있고. 저 죄송한데 딱 한 번 짚어주시죠. 아, 바로 하신대요? 아, 전 그러면 이따가. 네. 공산주의자님이 바로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술을 높이 드셨네요. 자, 열어놨습니다. 말씀하세요, 공산주의자님. 대하는 공산주의. 말씀하세요. 안 하시네? 안 하시면 나중에 하라고 조의동정 하면 되겠죠. 우산인데요. 여기는 우산인데 예. 말도 해도 됩니까? 네네. 예, 아까 토론에서 NA하고 PE하고도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서 울산에서 중심으로 성공 총파들을 하나를 합치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하고 미국 제국주의를 앞에 세우고 소수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토론에서 들었는데 저에게 생각은 좀 이상한 것은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을 해봤고 민주노동당이 실패한 이유가 NA하고 PE하고 통합해서 실패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미국만 제국주의가 러시아도 제국주의고 중국도 제국주의인데 저는 한국에도 제국주의, 한국 자체도 제국주의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겠다. 조선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하고 싶고 NA 진보당에서는 민주당하고도 손 잡고 싶어서 담은 게 아니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북한하고 이런 위험한 행동하고 있어서 진보당 전술은 민주당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전술을 아직까지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당에서는 전술을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당하고 손을 잡기는 애매하고 해서 아직까지 이제 손을 안 잡고 있는데 만약 올해 공천에서 진보당이 표가 많이 없고 힘이 다 강하게 되면 다시 민주당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방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만 제국주의가 그리고 NA와 PJ가 손을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진보당은 NA 애들이 민주당하고 전술으로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굉장히 잘 안 들렸거든요. 내용을 그러니까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제 알겠는데 그거는 뭐 이미 질문해서 본인의 의사 정도 확인됐고요. 지금 현재 자리가 지금 거의 저희 토론에 마쳐야 될 시점이어가지고 근데 현재 오늘 논점에서는 사실 부차적인 주자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의견으로 받습니다. 질문보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론에 마쳐야 될 시점인데 자꾸 끝나고 있는. 마쳐야 될 시점인데 마지막으로 꼭 발언해야 되겠다 하신 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진짜. 복장검지 입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LPD의 구도가 변화해야 된다고 김정은 의원께서도 주장하셨지만 실제 그 NLPD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실제 현장은. NL 자체는 전국회의로 노동운동에서 존재하는데 이들이 표방하는 건 노동운동의 실용적 조합이고 진보당 자체는 국민정치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존 NL이 얘기하는 반민족주의 자체는 없다. PD 또한 동일하다. PD의 주요한 흐름인 사회진보연대 자체는 실제로 중산층 노동자, 대공장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상호하방 뭐 이런 걸 외치고 있죠. 정의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자파적 의제, 중산층 운동을 이끌고 있을 뿐이다. 페미니즘, 기후정의 운동, 정치적 운동, PC 운동들은 일체의 중산층 운동이다. 그렇다면 이들 모두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종래 NLPD가 아니다. 이미 달라진 거에 그걸 다시 뭐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걸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없는 거에 대해서 있으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김정은 동지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 불가, 즉 NL 대 PD의 구도 자체가 변해야 된다는 핵심 불가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혁명운동 세력을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 정책적 의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조직적 출발점으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생 연대 조직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와 달리 노동운동 내에서 정파는 말하자면 어떠한 혁명 정당이 있다면 그 혁명 정당에 있어서의 대중적 운동에 있어서의 일종의 그 소위원회 자체로 노동운동 내에 정파가 존재한다면 그 정파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정고용, 종신고용, 그리고 동일 임금을 위한 노동소득의 국가적 보정, 이것을 중심으로 대중운동, 노동운동을 끌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형성된 여기에 지지세 자체는 바로 혁명,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쓰인 정당 자체를 지지하는 대중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있어서의 혁명 정당은 바로 이 민족주의 국가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격렬하게 비판을 하면서 실질적 이 대중 투쟁의 현장 속에서 혁명적 대중에 있어서의 생성 자체를 찾아내고 그로부터 이들을 어떻게 권력의 실질적 지배를 이끄느냐, 바로 권력 쟁취의 문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거지. 백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공산주의자님한테도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분 중에서 더 많은 사람 없죠? 없습니다. 네, 뭐 저희가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좀 하는 게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생각해서 그래서 막 치도록 하고요. 내용은 이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